지난 영상에 이어 유일한 박사와 유한양행 2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26년 10월 드디어 이란은 조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유한양행을 설립하긴 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초의 식품회사의 지분을 팔아 미국에서 25만 달러의 의약품을 사서 들어오는 길에 서울 세관에 걸려 모두 압류당했던 것이었습니다. 압류된 이유는 소유주인 유일한 사장이 한국인이 아니라는 것과 약을 취급할 자격을 갖춘 의사나 약사가 밝혀져 있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란은 곧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3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내 호미리는 한국 내에서 의사 면허를 갱신받았습니다. 또한 당시 몇 안 되는 한국인 약사 중 한 명이던 나찬수라는 약사를 채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서울 세관은 이란에게 압류했던 모든 의약품을 돌려주었습니다. 이란이 의약품 수입을 결심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세브란스 병원을 세운 에비슨 박사로부터 품질 좋은 서양의 의약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국내 최초로 시작된 의약품 수입 사업 덕분에 의약품은 필요한 곳에 적절히 제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1929년 조선 총독부 뒤뜰에서 조선 박람회가 개최되면서 일본 제약회사들이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도립병원들은 일본인들이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약품도 당연히 일본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이란은 유한양행의 수입 의약품 영업을 위해 우선 선교사들이 설립한 병원들을 일일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덕분에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 평양의 기열병원, 전주의 예수병원, 선천의 미동병원 등이 유한양행의 의약품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은 판로 개척을 위해 직접 운전하여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나오자 나귀의 의약품을 싣고 찾아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다 보면 하루씩 숙박해야 할 상황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간에 묵을 때마다 이란을 괴롭힌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빈대와 벼룩. 그 당시는 아무리 좋은 숙소도 이불이 지저분해서 빈대와 벼룩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참다 못한 이란은 아내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혼니불을 가지고 전용 침낭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후 아내가 만들어준 혼니불 침낭에 힘입어 열심히 의약품을 홍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란은 의약품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고 일본보다 앞선 제약회사를 만들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1933년 당시 이란의 아내 호미리는 유한양행 건물 2층에서 소아과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내에는 연고라는 개념이 없어서 아이들이 상처가 나도 발라줄 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미리는 이란에게 바르는 소염제를 만들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예전부터 이란은 의약품을 자체 개발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호미리의 도움을 받아서 유한양행 자체 기술로 제작한 첫 번째 의약품을 출시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안티프라민. 염증을 일으키다는 의미를 가진 인프레임과 반대의 의미를 가진 안티를 합쳐서 이름 지어졌습니다. 안티프라민은 원래 관절염, 신경통, 근육통 등 국소 부위 치료를 위해 개발됐는데 안티프라민을 써본 사람들은 삐거나 멍들었을 때뿐 아니라 손이 부르트거나 벌레에 물렸을 때 등 온갖 상처에 바르기 시작하면서 만병통치약이라 불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이란은 본격적으로 제약 생산을 하기 위해 경기도 부천시 소사면에 대지 2만 평을 매입하고 제약실험연구소 및 공장을 세우고 새로운 의약품을 제조해 갔습니다. 이란은 유한양행이 성장해 갈수록 기업에 생긴 이익을 직원들과 골고루 나눠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1936년 어느덧 유한양행을 설립한 지 10년이 되던 해 이란은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개인 소유였던 유한양행을 법인체 주식회사로 전환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법인체 주식회사가 일반적이지만 당시 한국 상황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경영 방법이었습니다. 게다가 직원들에게는 액면가의 10%의 가격으로 주식을 배분해 주어서 국내 최초 직원 주주제를 시행했습니다. 이란은 국가, 교육, 기업, 가정 이 모든 것은 순위가 정하기 매우 어려운 명제들이다. 그러나 나로 말하면 바로 국가, 교육, 기업, 가정의 순위가 된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국가를 위해 기업을 운영하려 노력했습니다. 1931년 9월 18일 일제는 중국의 동북지방을 점령하고 만주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1937년에는 중일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은 장기화되어 갔습니다. 때문에 여러 기업들이 자재난에 시달리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안티프라민, 네오톤, 지우사이드 등 유한양행의 제품들이 아시아 시장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위기를 순조롭게 넘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38년 4월 이란은 수출선의 다변화를 위해 잠시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가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중국까지 시장을 개척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1939년 9월 1일 나치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유럽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이란은 유럽 시장 진출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무역에는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란은 만반의 준비를 해서 하와이로 가는 배에 수출품을 가득 실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 공습했습니다. 곧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수출품이 실린 배가 다시 항로를 바꿔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곧 서울과의 통신이 완전히 차단되기에 이릅니다. 세계 수출의 꿈은 완전히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한편 일제는 미국 유학파 출신인 이란이 세운 유한양행을 이른바 친미 기업이라고 규정하여 임직원들을 체포해가고 여러가지 제재를 가하는 등 말살 정책을 펼쳤습니다. 유한양행은 일제의 탄압에서 살아남기 위해 연락이 끊어진 이란 대신 이란의 동생인 유명한을 사장으로 영입하여 극복해갔습니다. 한국과 연락이 끊어져 유한양행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던 이란은 항일투쟁에 힘쓰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1942년 이란은 미국 전략사무국 고문으로 미군에 들어가 일하게 됩니다. 주로 정보 수집과 분석, 고위층 자문 역할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에 대해 정보를 얻게 됩니다. 임시정부가 일본군에 대항하는 광복군을 양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미국에서도 광복군을 창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한인국방경위대. 그러던 1945년 1월 6일 이란은 50세의 나이로 캘리포니아 산타캐타리나 섬에 있는 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OSS의 비밀 침투 작전인 넵코 작전에 참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천, 충남 서산, 황해도 등지에 침투하여 정보 수집과 지하 조직을 결성하는 등의 스파이 작전을 위해 여러가지 군사훈련을 직접 받으며 출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미국에게 2차례 원자폭탄 폭격을 당한 일본은 항복을 선언했고 대한민국은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946년 7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이란은 기업을 통한 사회 환원에 전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 동포에게 봉사하고 양심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여 정부를 돕는다. 그 밖에 다른 욕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세금 이외에 다른 돈을 정부에 바쳐서 그 대가로 어떤 도움을 얻어낼 생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는 이런 신조를 가지고 기업을 운영해 나갔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여러 번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당시 세무조사원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며 오히려 굳이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세금까지 자진해서 내는 회사를 보고 어이없어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968년 유한양행은 모범납세법인으로 선정되어 동탑산업훈장을 받았습니다. 한편 1963년 국가 다음으로 교육을 중요시했던 이란은 평생의 소원이었던 공업계통의 기술고등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는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돈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사비를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이란은 한국의 학생들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한국고등기술학교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후 정식으로 설립인가를 받게 되면서 교육위원회에서는 유한공업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꾸어 승인했고 유한공고의 첫 입학생들은 모두 장학제도의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1969년 어느덧 76살이 된 이란은 경영에서 물러나면서 아들 대신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혈연관계는 없지만 오직 성실과 능력으로 이른 나이에 사장직에 오른 조건순이 경영을 맡게 되고 이후 유한양행은 한 명의 사장이 임기 3년, 연임 1번, 최대 6년의 임기를 지내는 것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1969년 10월 30일 이란은 조건순에게 사장직을 넘겨주고 회장 자리에서도 물러났습니다. 사실 이란은 병세가 깊어 투병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체중은 점점 줄어들었고 체력도 급속도로 떨어졌습니다. 1970년 8월 15일에는 정부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했지만 이란은 병상에 있었기 때문에 딸 유제라가 대신 받아 전달했습니다. 1971년 3월 11일 이란은 딸 제라의 손을 잡은 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1년 4월 8일 그의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손녀 유일링에게 대학 졸업시까지 학자금으로 1만 달러를 준다. 딸 유제라에게 유한공고 안에 있는 묘소 및 주변 땅 5,000평을 상속하되 그 땅을 유한동산으로 꾸며주기를 당부한다. 유한동산에는 결코 울타리를 치지 말고 유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마음대로 드나들게 하라. 내 명의의 주식은 전부 한국사회 및 교육기금에 기증한다. 아내는 딸이 잘 돌봐주길 바란다. 아들 유일선에게는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 자립해서 살아가거라.
이란의 유언에 따라 그의 주식 14만 941주, 당시 시가 2억 2,500만 원 정도가 사회에 환원되었고, 그때 기준으로 유한양행의 지분은 일반인이 55.4%, 공공기관이 44.6%를 소유한 회사가 됩니다. 평소 이란이 말해오던 나는 빈손으로 떠나거나 유한양행을 사회의 것으로 남기고 싶다 는 것을 몸소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유한양행은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기업을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이상 유일한 박사와 유한양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